경제기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의 건설비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 이상 더 들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월에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 회사인 SK 주식회사가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인 투로의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2배가 넘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SK 주식회사는 앞으로 동남아시아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시 2달 된 현대차 코나가 안전띠 버클 제조에 불량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갑니다. 벤츠와 BMW 등 외제 차량에서도 다수 제작 불량이 확인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는 경제계 이슈를 살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이죠. 오다힌 기자와 함께 경제계 오늘 주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프라임 이슈는 유독 삼성전자 소식이 많네요. 네. 자, 2021년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공장의 건설 비용이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조 원이나 더 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삼성전자는 현재 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5G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연내 완공해서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5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제시한 17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넘게 늘어난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 공장 건설 계획을 처음 발표한 2021년 11월과 비교해서 환율이 오른 상황까지 고려하면 당초 예상 비용이 20조 원보다 13조 원가량 더 늘어나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를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예. 건설 비용 증가분이 전체 비용 상승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원자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마련해서 시행했지만 미 상무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지 투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 내 건설 비용이 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다른 기업들도 있을까요? 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이 대만의 TSMC도 앞서 애리조나주에 지을 새 공장 투자 계획을 기존의 3배 이상 늘린 400억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인텔도 역시 오하이오주에 짓고 있는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최대 1,000억 달러 규모로 증설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었는데요.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390억 달러의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는데 TSMC와 삼성전자 등은 이런 신청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의 경영 개입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환율로 인해서 공사비는 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은 줄어들고 삼성전자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두 번째도 역시나 삼성전자 관련 소식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내일 열리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제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을 비롯해서 국내 4대 그룹 총수도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기자,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게 될까요? 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죠. 윤 대통령도 오늘 일본으로 출국했는데요. 내일은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일본 측 경제계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방일 일정에 맞춰서 일본 기업인들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양국의 경제계는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한일 기업이 함께 조성할 예정인 미래청년기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앞서 2019년 7월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OLED 제조의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이번 출장을 통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거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 회장이 한동안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발한 행보들을 보여왔는데 네. 이번에 일본 출장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행보를 이제 재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출장도 지금 계획돼 있다고요? 네, 이번 달 말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발전 포럼, 그리고 하이난에서 개최되는 보아오 포럼 등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하는 만큼 이 회장도 여기서 글로벌 정재계 리더들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음 달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 회장이 동행할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국 정재계와 또 인적 네트워크가 두터운 이 회장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도 역시나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산업을 꼽으면서 지난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10.22%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오 기자, 앞으로 이제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15일자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통주 91만 3,936주를 주당 3만 400원에 장외 매수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은 10.22%에서 14.99%로 늘었는데요. 자산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이나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이 콜옵션 조건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옵션 행사 물량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에 오를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분율 59.94%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최대 주주가 아주 든든한 삼성으로 바뀐다라는 소식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상당한 수혜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주가 어제도 올랐지만 오늘 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일 종가가 8만 6천 원대였습니다. 이 역시 전일 대비 11.15% 높은 치솟은 수치였는데요. 오늘은 내내 장 초반에도 10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전날 대비 29.98% 오른 11만 2,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기대감 속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봇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테마주로 묶이면서 덩달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사장은 어제 주주총회에서 향후 본격화할 로봇 시대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다양한 로봇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강화하고 고객 생활에서 유용함을 체험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라는 브랜드가 붙은 로봇을 조만간에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짚어보죠. 투자 전문 회사인 SK 주식회사가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인 투로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매각 계약 체결로 5년 만에 2배가 넘는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오 기자, SK 주식회사는 그간 그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 주목을 해왔었다고요? 네, SK 주식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 주목해서 2015년 한국 소카에 약 1,000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그랩, 투로 등의 글로벌 차량 공유, 모빌리티 기술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SK 주식회사는 이번에 차량 공유 플랫폼 투로 보유 지분 전량을 88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SK 주식회사는 2017년에 투로에 투자한 지 5년여 만에 당시 투자 원금 3,500만 달러 대비 약 2배가 넘는 121%의 수익률을 달성해냈습니다. 네. 투로는 2009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의 만여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P2P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투로는 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빌려 쓰는 B2C 차량 공유 모델과 다르게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렌터카보다 가격이 낮고 또 인수하고 반납하는 절차가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공유하는 방식이라서 조금 다르군요. 그 SK 주식회사는 그동안 글로벌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투자에 집중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SK 주식회사는 국내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차량 공유, 전기차 충전 플랫폼, 자율주행 솔루션에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SK 주식회사가 최대 주주인 소카 말레이시아를 동남아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키운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SK 주식회사는 2017년 한국 소카와 함께 말레이시아의 합작법인 소카 말레이시아를 설립하면서 동남아시아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2020년 소카 말레이시아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경영권까지 확보했는데요. 현재 소카 말레이시아는 회원수 190만 명을 돌파하면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확보한 말레이시아 1위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에는 인구 3억 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진출해서 7,650억 원 가량을 650억 원 가량을 투자를 유치해내면서 성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유경상 SK 주식회사 디지털 투자센터장은 선진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투자 전문 회사로서의 투자 선순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은 세계 글로벌 3위로 올라선 현대자동차 소식입니다. 자, 현대차가 지난 1월에 출시했었던 신형인 코나가 출시 2달 만에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 기자, 그 좌석의 안전띠에 버클에 불량이 생겼다고요? 네, 현대차 신형 코나는 2,000여 대와 또 구형 코나 100여 대에서 좌석 안전띠 버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확인돼서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가 탑승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요. 예. 작년 12월 이후에 제작된 차량이 리콜 대상입니다. 코나뿐만 아니라 현대차 아반떼 N 차종 180여 대에서는 전동식 조향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나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고장났을 때 경고 신호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현대차 준대형 트럭 파비스 3,300여 대는 비상제동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제동이 작동한 후에 가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파비스는 어제부터 무상 수리가 시작됐고요. 코나는 오늘부터 또 아반떼는 23일부터 각각 무상 수리를 진행합니다.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서 국토부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외에도 벤츠나 BMW, 캐딜락 같은 외제차에서도 지금 결함이 발견됐다고요?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 BMW 코리아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iX3 M 스포츠 등 7개 차종 1,400여 대에서는 무선 충전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디지털 키 사용 시 특정 상황에서 창 유리 또는 선루프의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M 아시아 퍼시픽 지역 본부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캐딜락 XT5 등의 2개 차종 500여 대는 후방 카메라 연결 배선의 제조 불량으로 후방 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서 후진할 때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차종,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차량 등에서도 문제가 다수 확인됐고요. 바이크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차 프라이엄프 차종에서도 엔진 냉각팬 모터가 작동되지 않는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서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리게 됩니다. 예. 리콜 대상 차량들은 각각 공지한 날짜부터 지정된 정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요.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의 수리비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 여부와 제작 결함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 입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은행권의 경영과 관행, 제도 개선 TF 실무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3번째 실무 작업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됐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의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됐습니다. 오 기자,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을까요? 네, 최근 은행들의 높은 성과급으로 금융당국이 비판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죠. 지난해 5대 은행 성과급이 1조 9,5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3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높은 성과급 지급에 대해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금리 상승에 따른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성과 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희망퇴직금을 주주총회 등에서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성과 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면서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 상승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 차에 따른 것인지 등을 감안해서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또 지급 수단에 대해서도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금융당국의 이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은행 측에서도 분명히 뭔가 입장을 내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을까요? 네, 은행권에서는 이 성과 보수 체계 개선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 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과급, 퇴직급 지급 수준에 있어서도 직원 노조와의 공감대뿐 아니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보수 체계는 우수한 인력 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보수 체계 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22일에는 4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 서비스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프라임 이슈 7번째도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제 3차 실무 작업반 회의에서 미국에서 터진 SVB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SVB 사태가 그야말로 전 세계 이제 금융권을 상당히 휘청이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 기자,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다고요. 네, 금융위원회가 미국 SVB 파산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한 데다가 SVB 사태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 SVB 사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 건전성 확충과 또 대손 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올해 안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부과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란 신용 팽창기에 은행의 추가 자본 0에서 2.5%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은행이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 자본 적립 의무를 완화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 자본 적립을 통해서 은행권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뭘까요? 네,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의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의 적정 자본 유지 여부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개별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 감독 조치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요. 앞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의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은행별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경기 대응 완충 자본과 스트레스 완충 자본 관련 세부 정비 방안을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하반기 중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다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